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법 알자 제18회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회차 강의의 주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재 126페이지에 보시면 규범적 효력이라는 제목이 보이시고 거기에 근로조건의 향상 및 유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에 있어서 이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협약의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을 적은 부분들, 즉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범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단체 협약의 규범으로서의 효력, 이것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노동조합법 33조 1항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이게 바로 규범적 부분이고 그 부분이 갖는 효력을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이 효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이 근로조건이 이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보다 낮으면 거기에 위반하면 그러면 그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제 강행적 효력, 단체 협약의 강행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규범의 순위상 말하자면 근로계약이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취업규칙, 그 다음에 단체 협약, 그 위에 관계법령, 거꾸로 말하면 관계법령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 단체협약, 그 아래 취업규칙, 그 아래 근로계약이 있다. 요 규범들의 순서를 우선순위를 제대로 이해하시게 된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에 있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그 상위에 있는 단체협약에 위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강행적 효력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바로 노동조합법 33조 1항에서 그 점을 규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조 2항에서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했거나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 즉 단체 협약에 위반해서 무효로 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걸 단체 협약의 직접적 효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단체 협약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근로조건이나 근로계약이나 또는 취업규칙의 근로조건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은 그것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라는 이 점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규범적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고 이것이 규범적 부분에 속하고 거기에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이거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흥미있는 그런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판례부 8번에 보시면은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내용을 잠깐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교재 가지신 분들은 그 판례부 8번이 있는 139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판례부 8번입니다.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적 효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체협약을 갑자기 민법 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이런 경우에 단체협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체협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어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유족 중에 가족 1명을 특별 채용하는 이런 내용의 단체 협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재 사망 유족에 대한 특별 채용 조항이 단체 협약에 있을 때 그 내용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속해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이런 이제 쟁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20년 8월 27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그중에 다수 의견에서는 이것은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라고 판단하고 그 단체 협약의 조건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유족들에 대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특별한 그 약속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으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된다. 즉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판례가 진행된 과정이 1심이나 2심에서는 모두 단체 협약이 무효라고
그 하급심에서는 판단했지만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그 내용의 단체 협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고 함으로써 이 산재 사망한 가족의 즉 유족의 어떤 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한 의미로서의 그러한 단체 협약의 효력을 인정했던 게 있습니다. 이만큼 규범적 효력이라는 것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조차 이 근로조건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제 그것이 무슨 근로조건이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 의견에 보면은 그것은 적어도 채무적 부분에는 속한다. 이렇게 해서 그 단체 협약상 사용자가 노조원에게 반드시 해줘야 될 하나의 채무로서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그 조항은 효력이 있다라는 판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단체 협약의 이 규범적 효력, 즉 근로조건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런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는 이런 내용이 없다면 사실은 단체협약이 단순한 평화적 효력만 밖에 없는 이런 단체협약이라면 순수한 의미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협약은 대부분이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는 조항과 또 노사관계를 보장해주는 조항,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면서 이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는 이 부분을 이제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인정되는 효력을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단체협약의 실효, 유효기간과 관련돼서 살펴볼 때 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을 때, 즉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규범적 부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것은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그걸 변경시키지 않는 한 본래 단체협약에 약속된 규범적 부분은 그대로 근로조건으로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점에 아주 큰 특성이라는 점, 그 점을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규범의 그 우선순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령이 제일 위에 있고 단체협약, 그 다음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노동법의 특성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특성을 갖다 보니까 약간 그 해석에 있어서 이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이 원칙이 어떤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취업규칙이나 그 근로계약이 이 하위 규범들이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에 위반하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랬는데, 이 위반이 무슨 뜻이냐, 이걸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에 위반된다는 말은 그 조건이 낮은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 하위 규범의 조건이 단체협약보다 좋은 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이 경우에는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하위 규범이 그대로 먼저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니까 이 경우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설명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하위 규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위반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협약의 쌍방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반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단체협약과 다르면 무조건 무효라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법의 원리상 근로자를 보호해 주려는 그런 방침에서 해석을 한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위반은 그 일방적 효력, 그러니까 하위 조건이, 하위 규범이 단체협약보다 못할 때, 낮은 그런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을 때, 그때는 그것이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이런 말을 할 때 좀 조심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규범적 효력을 이제 잘 이해하게 되면 단체협약에 그런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는 이런 효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더라도 그대로 근로조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까지 이제 알게 됐는데, 여기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교재 130페이지에 가시면, 아래쪽에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이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죠. 여기 단체협약의 효력이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확장된다,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일반적 구속력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쉬운 표현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효력이 확장됩니까? 거기 35조 보시면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조건은 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들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체 협약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여기 반수 이상이니까 과반수가 아니고 반수 이상이다. 딱 50%면 된다는 거, 그걸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좀 교재에 보시면 131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은 거기 제가 깜빡 실수를 해서 과반수라고 표현을 해놓은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수 이상이지 과반수, 반수를 넘어가는, 네, 이거는 아니라는 점,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요. 자, 어쨌든 동종근로자의 50% 이상이 하나의 노조에 가입해서 하나의 단체 협약을 만든 경우, 네, 그럴 때 이 단체 협약의 효력은 다른 동종근로자, 이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은 안 했지만 그 동종 같은 업종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에게도 이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특별합니까? 본래 단체 협약의 효력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노조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조합원 수가 그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일 때, 50% 이상일 때는 그 다른 동종 근로자, 즉 조합원이 아닌 동종 근로자에게도 이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여기 적용이 되는 효력이 확장되게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이냐 하면 단체 협약의 규범적 부분,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 즉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과 관련된 조항들이 바로 효력 확장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게 되면, 이해하시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동종 근로자들에게는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그게 서로 간의 분란을 예방하는 방식이겠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근로조건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어떤 단체 협약을 하나 만들게 되면 그 덕분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자기 신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조 가입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노조 덕분에 좋게 얻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을 프리라이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짜로 버스 탄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미국 같으면 이런 경우에 노동조합이 그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수수료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에이전시 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이전시라는 게 대리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대리인 역할을 해가지고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놓아라. 조합원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이 향상되었으니까 수수료를 내놓아라 하는 이런 에이전시 샵이 미국에서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그것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적인 다툼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노조로서는 우리가 실컷 투쟁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근로조건을 그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할 때 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인가 이 근로조건이 향상된 데 대한 대가를 좀 받을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에이전시 샵이라는 이 제도가 앞으로 우리 노사 관계에서도 상당히 좀 고려될 만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냐 안 하냐 이거는 근로자의 자유니까, 예,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만약 노조 덕분에 근로조건이 향상된다면, 특히 향상된다면, 예,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조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되면 노조 가입률에 영향을 받지 않고 노조가 아주 튼튼한 재정을 가지고 노조 활동을 원만하게 또 행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인정된다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잘 보시고 노조원에게 단체 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게 원칙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노조가 이 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 그래서 하나의 단체 협약을 작성하게 되면 다른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도, 동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간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면 그 근로자는 아무나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동종의 업무만 하면 아무나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특히 그 근로자면서도 사용자의 입장에 있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그런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종근로자라는 데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131페이지, 네, 131페이지에 보시면 그 동종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아주 중요한 요건이 뭔가 하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입을 안 한 사람, 네, 이 사람을 동종근로자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의 지위는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 못하는 게 원칙이죠. 우리 노동조합법상.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 사용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종근로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노조 가입 자격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동종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하실 것은 본래 노조 가입 자격은 어디에서 정하게 되어 있죠? 노조 규약에서 정하잖아요. 그러면 노조 규약에서 어떤 가입 자격 범위를 정해놓았는데 거기에 해당되면서도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동종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노조 규약에 정해져 있는 노조 가입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 예, 이 사람들은 동종근로자로 보지 않고 그들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이 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판례부 37번부터 40번까지에서도 보시면 그 동종근로자에 대한 여러 판례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이라는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즉 규범적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이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채무적 부분, 즉 채무적 효력은 그것이 확장 적용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체협약이 확장되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3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노동조합법 36조에서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이제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면 이번에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그 같은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즉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동종근로자에게도 또 사용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공고를 하게 되고 그 공고를 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지역에서 동종 근로자들이 같은 근로조건을 이제 적용받게 된다는 점,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적 구속력 또는 지역적 확장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례가 많지 않고 보통 단체협약 효력 확장 이러면 이제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을 때,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다른 동종 근로자, 즉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게 확장 적용된다. 특히 규범적 부분에만 확장 적용된다 하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8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판례부 14번부터 31번까지 해서 이런 규범적 효력과 관련된 이 판례의 알짜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회차 강의에서는 이제 단체 협약의 채무적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회차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